오늘은 한국전 당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승리의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절없이 중공군에 밀려 서울을 다시 내주며 후퇴하던 전황을 일거에 쓸어버리고 한국 전사에 빛나는 전투로 거듭난 지평리 전투 이야기입니다.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일대에서 원형 방어 진지를 구축한 미 제2사단 23년대와 배속된 프랑스 대대가 중공군 39군과 3일간 벌인 일대 격전을 말합니다. 일단 지평리 전투가 벌어지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1950년 10월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한미군 등 유엔군이 중공군의 파상 공격에 밀려 순식간에 방향을 돌려 후퇴를 하고 결국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을 내주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950년 12월 23일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25일 리지웨이가 신임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해 도쿄에서 메가더와 만나 작전을 내 맘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뒤 허락을 받고 26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리지웨이는 2차 대전 당시 82공 수사단장으로 북아프리카 전투에 참여한 이래 시칠리아 섬 침공 작전과 유럽의 각종 굵직한 전투에는 거의 다 참가한 사람인데요. 독일이 항복할 당시에는 18공수군 단장으로 재임하다 전투가 계속되던 태평양의 메가더 장군 휘하로 발령받습니다. 한국전이 터지고 낙동강까지 하염없이 밀릴 때 그는 이미 주변의 예스맨들 아첨에만 길들여진 메가더의 무능을 진작에 알아보고 한국전 선으로 부임 시 자신만의 작전을 써도 좋다고 해서 다짐받은 것이죠. 곧바로 한국의 미 8군 사령부에 도착한 리지웨이는 여기서 돌아가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 벌어진 입을 한동안 닫을 수 없었으니 무조건 대전 축선으로 철수해 방어전을 펼쳐야 합니다. 이런 사령부 참모의 보고서에 경로한 그는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앞으로 후퇴는 없다. 그리고 이따위 보고서를 쓰는 놈은 단칼에 조지겠다. 계속된 패배로 주눅이 들어 엉망인 작전 현황이나 정찰, 수색 등 기초적인 사항까지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분노하여 보신주의에 물들고 패배적 언사를 일삼는 장교들은 모조리 해임시켜 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장교들도 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머무르게 하며 빠르게 예전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갑니다. 또한 수시로 헬기나 정찰기를 타고 중공군 진지를 살폈는데 중공군 보급선이 너무 길어져서 보급이 취약하므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51년 1월 중순부터 결정적인 손실을 입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중공군이 아무리 노력해도 3일 이상 지탱할 수 있는 보급이 아니란 걸 간파했으니 그 옛날 고구려 침략 때 쓰이던 우마차나 달구지를 이용해 북한 지역에서 전선으로 보급하고 낮에는 미군 전투기의 공습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니 당연히 빈약한 보급일 수밖에. 크하하. 짱깨놈들 당나라 수레로 싸운다니 별 수 없구만. 그렇다면 전차를 앞세워라. 리지웨이는 51년 1월 15일부터 전차를 앞세운 소부대로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이 중공군을 괴롭히는 소모전 형태로 도발했는데 중공군의 단약 소모를 목적으로 그들이 예전 같은 기습 공격을 못하도록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중공군을 건드려보고 유리하면 그대로 밀어붙여 점령하고 불리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물러났는데 중공군의 지장이라 불리는 팽덕회도 이런 리지웨이의 전술에 이를 갈고 진저리치며 돌아버릴 지경이 되었으니 리지웨이 이 미친놈 때문에 가뜩이나 모자란 탄약 소모가 장난 아니여. 그 와중에도 김일성은 팽덕회에게 어서 공세를 시작하라고 닥달을 하더니 속이 타는 팽덕회는 주름이 계속 낼 수밖에. 김일성, 이 어린 노무 새끼도 날 괴롭히니 알 못 살아. 51년 1월 25일 리지웨이는 드디어 썬더볼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31일 유엔군은 중부전선의 홍천과
횡성 축선을 따라 공격을 실시했는데 홍천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무엇보다 전선을 30km 이상 북쪽으로 밀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죠. 더불어 지평리의 중요성을 파악한 그는 1월 28일 미 이서단 23년대를 지평리로 보내고 2월 3일 서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지평리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팽덕회는 종이호랑이 양키를 쓸어내라. 당시 북한 지역에서 미군과 처음 접촉해 싸운 이후 맥없이 무너져 내린 세계 최고의 군대를 이긴 중공군은 사기가 최고였습니다. 양키는 종이호랑이라며 앞으로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겁날 게 없었습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중국에서는 장교든 병이든 너도 나도 한국전선으로 나가길 원하는 병력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중공군이 개전 초기에 한국전선에 밀어넣은 부대는 국공내전을 거치며 9,600km, 즉 25,000리기를 탈출한 대장정의 고난을 함께한 자들을 포함해 역전의 전투 경험자가 아주 많았고 미군은 처음 보는 인내 전술과 야간 전투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었으니 이런 상승세를 이끌어 미군과 한국군을 다시 한번 부산 앞바다로 쓸어버리겠다며 승리를 다짐한 팽덕회 공세를 결심하고 마침내 2월 10일을 거침없는 중공군의 제4차 공세가 시작됩니다. 그 여파로 횡성 전투에서 한국군 8사단이 단 4시간 만에 사단이 해체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패배하면서 전선 중앙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결국 중공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 제10군단은 전선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열흘 전에 진격로를 뒤돌아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우린 어떻게? 지평리를 점령했던 23년대와 프랑스 군 대대만 홀로 남게 된 상황이라 자신들도 후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건의하는데 여기서 잠깐 미 이사단은 어떤 부대냐 하면 제1차 대전이던 1917년 프랑스에서 사단이 창설되었고 한국전에도 참전해 북진에도 동참합니다. 북진이 개시된 이래 북진레이스로 유엔군 산하의 모든 부대가 압록강을 향해 내달렸는데 중공군의 기습으로 후퇴하면서 미 이사단은 9연대와 38연대 등 2개 연대 3,000명이 전멸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평안북도 군우리 전투로 찰수 당시 벌어진 전투에서 인디언 태영이라고 불리우는 패배를 당하게 된 부대가 바로 미 이사단입니다. 좁은 협곡을 통해 철수하다가 피할 수도 없이 처절한 패배를 당한 것이죠. 인디언 태영이란 죄인이나 포로를 세워놓고 돌아가며 쓰러질 때까지 패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때 23년대는 계획된 철수로가 아닌 우회로를 이용해 그나마 온전하게 철수했는데 프리먼 대령의 바로 그 부대가 오늘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장군님, 연대장 프리먼입니다. 도저히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 저희는 근처의 여주로 후퇴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리지웨이는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안 된다. 중공군도 사람이다. 총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을 사수하라. 반드시 너희들을 구출하겠다. 지평리는 미국 군단과 미식 군단을 연결하는 지점으로 서울 양평 홍천 횡성 여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지평리를 포기하게 되면 중부전선을 돌파한 중공군이 서부전선의 유엔군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한 리지웨이는 23년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수하도록 명령하는데 결국 23년대는 중공군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심합니다. 지평리 주변의 직경 5km 내에는 280m 내외의 고지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방어하기에 더없이 유리했지만 그 둘레가 18km에 달해 4개 보병대대 5,600명의 병력만으로는 배치할 병력이 턱없이 모자랐죠. 고심을 거듭한 프리먼 대령은 결국 길이 1.6km의 원형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북쪽 1대대, 동쪽 3대대, 남쪽에 2대대를 배치했으며 서쪽에는 몽클라르 중령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 대대를 배치합니다.
드디어 2월 13일 중공군 세계 4단 5만 명이 지평리 주변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례로 차단하고 해가 지자 일제히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며 사방에서 돌격 개시. 여기서도 이내 전술이 사용되는데 최초 공격엔 분대 단위로 내보냅니다. 이것은 방어 쪽의 화력을 알아볼 심산으로 내보내는 것인데요. 공격에서 분대가 전멸하면 이번엔 소대, 다음엔 중대, 이후엔 대대, 다음엔 연대급으로 올인해서 쉬지 않고 파상 공격을 펼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몽클라르 중령의 프랑스 대대에 공격이 집중되며 위기에 빠졌는데 정면은 물론 측면에서도 새까맣게 중공군이 몰려왔는데 전투가 시작된 다음 날인 14일 새벽 2시쯤 중공군의 다음 돌격 대열이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공격해왔을 때 전투는 국에 달합니다. 예전 같으면 피리와 나팔 소리에 혼이 빠져 당했지만 지평리에서는 달라졌습니다. 프랑스군은 여기에 맞서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려댔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오히려 중공군은 넋이 빠졌으니 이때 무수한 사격으로 제1파를 막아냅니다. 그럼에도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자 백병전으로 바꿔 몽클라르 중령을 비롯한 프랑스군은 머리에 빨간 수건을 둘러매고 총검으로 닥치는 대로 물리쳤습니다. 프랑스군의 사이렌 소리를 들은 프리먼은 활짝 웃으며 이봐, 뉴욕 경찰이 우릴 구하러 왔구만. 크크. 이런 조크를 날리며 부하들을 독려합니다. 그 와중에 프리먼의 지휘 텐트에도 중공군 박격포탄이 떨어집니다. 연대 정보장교가 직사하고 프리먼도 왼쪽 종아리에 파편을 박히며 부상당했는데 이 사실을 안 미식군 단장은 프리먼을 교체하려고 했으나 그는 후송을 거부하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날 밤 23년대는 사력을 다해 중기관총과 105mm 포 그리고 155mm 포로 맹렬하게 반격하며 무려 8차례나 중공군을 막아냅니다. 다음날 오전 리지웨이는 호위도 없이 헬기를 타고 23년대에 도착해서 전황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제군들 잘 싸웠다. 그리고 고생했다. 조금만 참아라. 곧 지원이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리지웨이는 그들을 구원할 부대로 예비대인 미일기 병사단 5기 병련대장인 크롬베즈 대령을 부릅니다. 이바크 대령, 자네가 반드시 저들을 구해야 한다. 전체를 모아서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구원하라. 예썰. 크롬베즈는 단 한마디로 호기롭게 대답하고 바로 특별임무부대를 편성하는데 2개 야포대대, 2개 전차중대, 1개 공병중대로 편성된 크롬베즈 특수임무부대는 15일 아침 항공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난항을 겪자 160명으로 구성된 1개 보병중대와 전차 23대로 공격조를 재편성해 다시 공격하지만 전차에 탑승한 보병들은 숱한 피해를 입게 되어 지평리의 끝까지 도착한 보병은 불과 23명뿐. 그러나 그들은 진격을 멈추지 않고 다음 날인 2월 16일 결국 중공군에게 3일 동안 완전히 포위된 미군 23년대와 프랑스군 대대를 드디어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39군을 지휘하던 등하는 중공군 사상자가 5,000명을 넘나들 것이라는 전황 보고의 충격을 받고 작전 중지를 요청하여 전선을 물러납니다. 중공군에게는 참전 이후 대규모로 당한 첫 패배였으니 팽덕회의 충격도 대단했습니다. 아, 젠장, 모 주석한테 뭐라고 말한다냐. 이 전투에서 중공군의 사상자 수는 4,946명으로 추산합니다. 반면 미 23년대는 전사 52명, 부상 259명, 실종 42명이라는 피해를 입었을 뿐. 전투가 끝난 후 메가도와 리지웨이도 지평리를 방문해 그들을 체하합니다. 지평리 전투의 승리 소식은 유엔군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이후 5월에는 한국군 육사단의 용문산 전투 신화가 이어지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 향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도 큰 영향을 주는 전환점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전사를 찾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하세요.